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들이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얘기를 하기를. 오늘이 아마 화요일 오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 있을 겁니다. 거기 아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고,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난리가 나겠죠, 여야가. 그리고 거기다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뭐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차례차례 발표한다? 아니다? 한꺼번에 발표한다? 어쨌든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민주당이 시끌시끌할 건데, 민주당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거 없을 거다? 아니, 별거 없을 거라기보다 이게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사실 저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시장에도 그러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지금 민주당 내 이 첨예한 대립에 대해 가지고는 영향력을 미치겠죠. 지금 뭐 비명과 친명의 이제 힘겨루기, 거기다가 오늘 제가 깜짝 놀란 뉴스를 본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다가 이제 뭐 저도 되게 30명인가 소집했다. 수도권의 이제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도권의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소집해가지고, 물론 저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내일 모레쯤에는 아한 보도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여름에 모여가지고 근데 식사도 하고.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아침 보도 있었던,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건영 의원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 의원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김한규 의원, 김영배 의원, 뭐 고민정 의원, 뭐 윤영찬 의원 등등등 있겠죠. 그 의원들 한 20명하고 단톡방이 있답니다. 거기 윤건영이 딱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한번 보자십니다. 그래서 양산에 내려가서 만찬한다는 거예요. 뭐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 주제가 뭐냐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 그 다음에 청년 민심, 요거 발제자조 정했더라고. 청년 민심은 김한규 의원, 수도권 민심은 김영배 의원. 뭐 요렇게 한다, 맞나? 김영배 의원. 맞아요. 네, 요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전직 대통령이 뭐 본인 참모들하고 밥 먹는 건 좋은데 왜 내년 총선 그러니까 대책에 관심을 가지지? 민주당이 이런 거 해야죠. 그리고 둘 다 적합해요. 김한규 의원은 이제 X세대, 뭐 나이 50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뭐 청년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쪽이고, 좀 민주당 내 중도파. 김영배 의원은 그 586의 막내격으로 정치 오래 하고, 참여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도 있었고 구청장도 했고 서울에서 구청장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할만한데, 이걸 왜 양산에서?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하면은 잘한다. 그래, 자기 이제 사법 리스크는 있지만 이런 일은 해야지, 밭은 갈아야지, 농사는 지어야지 할 건데, 이게 누구는 싸우고 농사는 엉뚱한 사람이 짓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일단 결론적으로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요? 전직 대통령이 이거 국내에 여러 가지 뭐 아까 뭐 사건들도 있고 지금 태풍도 올라오는데 이게 모여서 지금 정치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당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혁신위가 지금 삐끄덕대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아까 처음 질문을 돌아가면 이제 양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열적 원심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 중에 양산에서 그 전직 대통령이 의원들을 소집했다. 그게 구심력을 작동시키겠습니까? 원심력을 작동시키겠습니까? 원심력이겠죠, 당연히. 20명이면 교섭단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전 이 두 개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아주 그 약간의 수건이다. 예, 그렇게 보는데 처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100만 원형 이상만 나오면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지금 뭐 김문기 씨에 관한 것만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고 백현동 그 압력받았다는 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뭐 판결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건은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이하영과 네. 이 김성태 그 진술에 따라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거고 검찰이 움직일 수도 있죠. 예,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소환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장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넘어왔을 때 지금 이미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러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혁신이도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이하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성태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가서 농성도 하고 법정에서 부인이 뭐 또 소리도 지르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증거인멸로 받아들이면 그 증거인멸의 근거로 받아들이면 뭐 도주할 염려는 없는 분이지만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되게 어려움들, 혁신위도 있는 데다가 이 양산 문제까지. 지금 민주당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뭐 김은경하고 뭐 이재명하고 뭔 상관이야, 원래 뭐 친한 것도 아니고라고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됐고 그리고 또 이 혁신위에서 뭐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겹친 지점도 있고 여기서 누르면은 저기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산도 지금까지 이제 이 양산의 존재라는 게 민주당이 이제 비명 친명 극한 대립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좀 비명 쪽에서 볼 때도 우리 양산, 뭐 친명 쪽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뭐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 뭔가 이제 중간에 어떤 이제 고리의 역할은 하고 있었는데 이 고리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 고리가 이제는 연결되는 고리가 아니라 뭔가를 다르게 작용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심력보다 원심력 쪽 이걸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분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고 요새 뭐 하시죠?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양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양산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게 이 대표한테 좋을까? 절대 좋지 않죠. 양산에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위상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 보세요.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계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시나리오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비례로 가야 된다. 왜? 분열하면 안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분열이 불가피하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비례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양산에 모이는 것도 그 압박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친명 비대위와 반명의 1번 시나리오와 비명의 시나리오는 비대위가 교집합이니까 그거는 아마 타협이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친명의 1번 시나리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무조건 간다와 반명의 뭐 붕괴시킨다. 이게 충돌하면 그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럼 당 쪼개지는 거죠. 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게 미스매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어떤 분들은 10월 퇴진 선언도 얘기하지만 10월에 퇴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당대회를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더 혼란스러우니까 그 비례로 가더라도 뒤로 가야 될 텐데 신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은 그 전에 넘어올 거고 그러면 이 반명이나 비명이 체포동의안을 불교시켜주는 조건은 비대위 전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비대위 전환을 하자는 한다는 걸 믿고서 딜을 하는 거거든요. 불교시켜주고 비대위 안 해. 그러면 근데 난리 이제 이게 이 사이에 미스매치가 시간적으로 저는 이게 누가 풀어야 되냐? 그건 이재명 대표가 풀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비대위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비대위 전환도 이건 쉽지 않다. 아까 말했지만 신뢰의 문제가 있고 누구로 할 거고 언제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다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동시 교환이 안 되거든 이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전략가 전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붙어서 이걸 해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혁신위가 뜰 때도
지금 될 수가 없어요. 혁신이가 들어가서 저 김은경 위원장이 아니라 천하에 누가 들어갔더라도 이런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안 될 일인데 그걸 들어가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어쨌든 분열하면 지는 거는 1990년에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갈라지니까 무조건 졌어요. 수도권 민심 양산에서 모여서 할 거 없습니다. 갈라지면 지는 거예요. 그럼 96년 선거에서 봤어요. 그걸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두 번째 2008년처럼 위가 봉합이 됐어 비대위로. 근데 그 과정에서 밑에 있는 유권자가 감정적으로 상해갖고 우리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자고 합의해도 그렇고 비대위로 가자고 해도. 그게 2008년에 총선 투표율이 46%가 됐잖아요.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해 모두 15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81석, 무소속은 25석입니다. 17대 총선 이후 두 번째로 여대 야소 구도가 갖춰지면서 의회 권력도 교체된 것입니다. 실질적 분열이구나. 그 완전 분열이니까 투표장에 안 나가니까 81석밖에 못했어요. 범보수가 200석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패를 이걸 두 개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권위적인 리더십이 없어요.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돼. 이낙연 전 대표는 할 수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공격의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양산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개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만한 권위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그리고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약간 강성 비명을 조금 제어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모시고 나도 대통령님이 맞는 말씀 하시니까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그래도 약간 뭐 얼기설기 봉합. 그게 총선까지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데 그게 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는 데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공격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돕는 길이다라고 하고 지금 뭐 이상민, 조홍천 등등한테 있는 화살들이 확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그 운을 띄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추미애 이런 분들. 나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좋은 쪽 예비군이 아니라 안 좋은 쪽 예비군들이 늘 많아요. 민주당에. 그렇죠. 강성지지. 거기다가 지금 약간 잠잠해져 있지만은 뭐 조국 신당설. 이쪽은 또 친명, 비명도 못 끼는 한 세 번째쯤 되는 이제 공천 희망자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공천 희망자들. 그런 식의 이제 문제들 때문에. 그럼 윤태웅 실장도 우리 박 대표처럼 그거 비대위에 갈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저한테 이제 예언을 하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예언은 좋아해 나는. 아니 가는 게 정상적인데 안 가면은 되게 더 안 좋을 거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 막 이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나 죽어도 못 가. 그러면은 나 심플하고 초딩처럼 물어볼게요. 내년 총선 때 이재명 대표는 어디 있다? 집에 있지 않을까? 집에? 아니 그 밖에. 안에 말고 여기도 아니고 저 분당? 아니 그 모르겠고 재판 전개가 3심까지 끝나진 않을 테니까 분열을 막고 유권자의 분열도 좀 어느 정도 좀 지열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이낙연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오로지 전 이재명 대표한테만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결자해제 차원에서 괴롭죠. 근데 본인이 물러났을 때 내가 당의 승리를 해서 물러나면 그 다음이 있냐? 다음이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을 것 같으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사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내가 검사가 부르면 나갈 것이고 영장실심사에 나간다고 하지만 구속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2016년 때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컴백하는 그 시나리오를 가동하기는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그건 거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날 길이 어디냐라고 할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결단은 그게 참 쉽지 않은 결단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실존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고 만일에 이거를
그르쳐서 아 내가 이게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방법이 좀 있을 것도 같아. 가능성은 적지만 저기를 뚫고 나가면 돌파도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한다면 정말 저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죠. 그 윤정훈 실장한테 그거 좀 물어보죠. 저 혁신이 지금 보니까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뭐 혁신안이 나온다, 한꺼번에 나온다, 순차로 나온다, 뭐 여러 얘기 있고 나오는 걸로 예상되는 게 뭐 대의원제, 그 다음에 뭐 공천 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사실은 비명 의원들이 제일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이슈들이거든요. 혁신위가 네. 사실 이제 힘도 없고 네. 권위도 없고 네. 신뢰도 없고 네. 뭐 하여튼 다 없어요. 어. 다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는 있죠. 되게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긴장해 있으면은 뭐가 딸까딱 소리가 나건가 뭐 우리 옛날 영화 같은 데도 보지 않습니까? 대립되는 세력이 이렇게 깡패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립되는 세력들이 있는데 네. 약간 심사 협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뭘 떨어뜨려 아. 병을 깨. 네. 근데 그게 뭐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툭 쳐가지고 깬 건데 저쪽에서 우리 치려고 한다 네. 라고 해가지고 막 싸움이 붙잖아요. 서로 공멸하잖아. 저는 이 혁신위에서 대의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약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결국 이러려고 들어왔구나 라는 식으로 반대쪽이 더 자극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보스가 이거 딱 보니까 실수다,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한두 대 때리다가 중단되는 거고 야 스톱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래도 싸우고 싶었는데 잘 됐다라고 하면 계속 싸우는 거고. 그럼 역시 그럼 이재명 대표에 달린 거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위기는 상층부 얘기, 분열적 위기가 눈에 도드라지니까 그렇지만 진짜 위기는 결국 투표장에 갈 유권자의 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윤석열의 정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는 착각일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도 보면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고 이 낮은 게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퍼져서 수도권에서도 참패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 ARS로 하는 거에서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몇 개가 발표가 되는데 그걸 보면 이 그 지지층들의 그 절대 지지층들의 결집 강도는 지지 강도는 민주당이 더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핵심 지지층의 자, 그럼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규모가 정말 ARS의 그럼 우리가 알아보는 게 ARS의 응답률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에서의 무당층의 증가, 민주당의 그 추세적 하락, 이걸 보면 그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규모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낙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표율이 뭐 30%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 혁신안이 뭐 발표됐을 때 친명 반명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지만 지지층 간의 그 불신을 야기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이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좀 보죠. 혁신 없는 여당 총선까지 괜찮을까가 다음 주제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 국면에서 뭐 아까 뭐 잼버리고 뭐고 간에 이 모든 국면에서 안 보이잖아요. 참 이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제가 김기현 대표께 참 죄송은 한데 대통령 임기 1년이나 2년쯤에 당대표가 된 분은 어지간하면 대통령 여론조사 빅3 안에 들어옵니다. 매일 보이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 27주 뭐 홍준표, 이낙연 다 그렇게 들어오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이분은 지금 빅5, 빅6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이렇게는 지금 빅3로 이미 돼 있고 그 틈에 이제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유승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유승민의 전략은 명확해요. 보수에서는 뭐 이미 다 얻을 표가 없으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의 역선택에 의해서 가겠다 하고 하니까 그 역선택에 의해서 공동 1위 한동훈과 유승민. 그 대부분은 뭐 진보층이고 민주당 지지층일 거예요. 원희룡의 전략도 분명해요. 그냥 세게 그 보수층을 잡아서 보수층에 어필해서 그래서 그 보수층의 어필을 받고 이제 올라오면 그럼 누가 손해냐? 김기현 대표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지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조기 선대위로 갈 거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러는데 저는 계속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간다면 김기현 대표도 가면서 조기 선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여기 어떻게 그냥 가냐고요. 근데 여기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동력은 민주당도 없고 국민의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민주당의 외부 혁신의 동력은 법원이고 국민의힘의 외부 혁신의 동력은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봐요. 만일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뽑혔다면 야 이게 뭐 저당이 총선 이기려고 이제 가입당한 안철수한테 당대표까지 줬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그거 대자뷰를 보는 것 같다. 우리 이대로 안 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가냐 우리가. 그랬을 텐데 당연히 그때 민주당의 동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법원으로부터 오고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변화가 온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도 버티기는 좀 어려울 거라 그렇게 봅니다. 자체 개혁 동력은 없는 거구나. 네, 한당은 법원에서부터 와.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보면은 그 참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아니고 일관된 이거 변화가 없어. 예. 이렇잖아요. 자, 제가 이 임의로 한번 4단계로 나눠볼게요. 제일 좋은 건 잘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정말 못하는 거겠지. 그러면 그 가운데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고도 치지만 조금 성과도 있는 거. 그게 이제 2번이라고 가정한다면은 3번은 뭘 안 하는 거야. 4번보단 낫잖아요. 1, 2번보다는 못하지만은 3번 전략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면은 사고 칠 일도 없다. 그리고 뭐 하는 거는 잘하든 못하든 용산하고 뭐 내각. 근데 그래. 그러니까 4번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냉정하게 말하면은. 근데 이 전략에 유효기간은 분명히 있다. 박성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바뀌면은 포스트 시즌이 빨리 시작되는 거고 민주당이 안 바뀌더라도 결국은 시작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대통령실하고 당대표는 충돌이 없잖아요, 지금. 이견이 없잖아요. 자, 그럼 이름은 왜 당에도 안 좋고 대통령실에도 안 좋냐? 그때 황우여 대표가 2012년에 총선 끝나고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여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그 대표가 됐어요.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 어떤 잘못이 나와도 그건 뭐 황우여 대표가 결정했을 리가 없어. 그건 대통령실에서 결정했지. 이렇게 직접단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김무성 대표 때는 갈등이 좀 심했는데 김무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 미치겠다 지금 대통령 미치겠다 지금 이렇게 핑계를 다 댈 수 있고 대통령실은 저 김무성 유승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저들 가만 안 둔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나오는 메시지를 봐도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슨 뭐 대변인이 무슨 뭐 논평 내듯이 그렇게 지금 내니까 존재감이 없는데 존재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뜻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당대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 존재감이 없으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밖에 없다. 예, 그건 당에서도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여기부터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대통령실과 긴장이 없고 내가 긴장이 없으면 당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김기현 대표 체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총선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 출마할 거야. 울산 자기 지역구? 울산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도 안 좋았잖아요. 빡빡해요. 그럼 대표가 이제 울산에 매여 있을 거야? 아니면 뭐 험지? 서울에 출마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위상을 막 높여놨어야 되는데 한 게 없잖아. 그렇다고 비례로 빠질 거야? 아유, 씨, 비례로 어떻게 빠져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되게 본인 자체 스스로 약간 지역구 선택하기도 애매하다. 그렇죠. 난 그냥 울산 갈 것 같은데 느낌에. 예컨대 지금 존재감과 위상이 강해지면은 훨씬 더 선택이 쉬워져요. 예를 들면 울산을 가더라도 울산에서도 우리 김기현 서울에서 힘 세고 하니까 뭐 걱정 마라. 여기 선거 서울에 가라 라는 게 되는 거고 존재감이 없으면 대표 시켜놓으니까 한 것도 없는데라고 하면은 가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총선 전략을 나름대로 그리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 뭐 들리는 말은 뭐 이런 저런 걸 한다던데 근데 이건 어느 당이든지 간에 지금 정도면은 몇 가지 버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태핑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정론으로 지금 뭐 그 단계는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보니까 뭐 수도권 인물난이다 뭐 그런 얘기하던데 이준석 전 대표 글을 보니까 뭐 수도권 그게 뭐
객관적인 분석인지 희망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수도권 뭐 넘어갈 거다. 인물난이라는 거는 네.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선거라는 거는 가능성이 보이면 네. 오지. 이건 내가 나가볼 만하다. 그리고 좋은 민주당도 사람이지. 또 뭐 분열할 거 이러면 이제 몰리게 돼 있기 사람이 때문에 몰린다, 그 그때? 지금은 얘기할 게 아니고 민주당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지금 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까 뭐 수도권 민심을 위해서 좀 양산에서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분열하면 그 수도권 민심이 뭐 그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치르는 것도 옵션에 있겠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당연히 그냥 가는 거니까 아마 인물 뭐 리크루팅도 하고 정책 공약 개발도 하고 또 뭐 당연 뭐 조직 강화 특위에서도 뭐 점검도 하고 당무감사에도 정상 이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선거는 지금 하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가서 다시 다 새로 할 거다. 그러면 또 12월 달에 선대위원장 누가 오나 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저 용산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공천 때 공관위원장 누가 오나 이런 게 또 우리나라 총선이 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의 스토브리그가 지나고 포스트 시즌이 오면 그때 이제 모든 게 결정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다음 주요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다음 주 저희 스토브리그 생방은 수요일 같은 시간에 한다는 거. 8월 16일 수요일에 합니다. 다음 주는 정유미 기자가 돌아올 거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